물가 상승 우려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연료비 가격 급등에도 부담을 떠안게 된 한국전력은 당분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현금과 주식 배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약 임상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지속하자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ETF 시장의 급성장세와 함께 이색 ETF 출시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 거래가 몰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익률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 움직임과 맞물려 그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고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이들 고성장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내년 적자가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한전이 공개한 최근 석 달간 유연탄과 LNG 등 평균 연료 가격은 킬로그램당 467.12원. 이는 전기요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과거 1년간의 평균 연료비보다 62%나 높은 수치입니다. 높아진 수요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연료비 지출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올해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기계적으로 전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3원 정도 올라야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렸다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올리지 못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입 전력비 증가로 올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는 1조 원이 넘는 상황. 한전은 상장 기업인데 요금 동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일반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두고 전현직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까지 나서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로 에너지 재고가 부족한 데다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연료비 상승 추세가 좀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또 이런 걸 반영하면은 전기요금도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요인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인플레,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한전의 실적은 당분간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풋옵션 가격을 놓고 분쟁을 이어온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마지막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교보생명이 장기간 걸림돌이 됐던 주주 간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을 놓고 지난 3년여간 분쟁을 이어온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마지막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판결 결과는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되는 교보생명의 기업 공개 성공 여부도 향방이 갈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의 IPO가 지연되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풋옵션 행사 가격을 매입 원가의 2배 가까운 40만 9천 원으로 산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가치평가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 가치를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산정했다며 풋옵션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 건은 국제상업회의소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ICC 중재재판부는 해당 가치평가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어피니티는 신 회장의 주식 등 개인 자산까지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IPO를 앞두고 있는 신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1심이 가치평가 조작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만큼 가압류와 주주 간 분쟁 등 전체적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교보생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압류 해제건과 관련해서도
어피니티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보생명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 같은 리스크 해소에는 더욱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앞서 ICC에서도 이미 신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온 만큼 이번 1심에서 교보생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공모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좋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굳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한들 큰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공모 이제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있어야 공모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해서 공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긴축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그간 주목받던 고성장주 투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아직 경기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FOMC 회의 결과 내년 3차례, 내후년 3차례, 그리고 2024년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내년 금리가 최소 0.75%에서 최대 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금리 민감기에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가치주인지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인지 주도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곧바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도 긴축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또한 FOMC 발표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000선과 1,000선을 내줬는데요. 이 증권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지 또는 가치주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문 기자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사실 유동성 축소하면 성장주 약세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공식화돼서 좀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한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 실제로도 옮겨가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이 현재와 같은 금리 민감기에는 이 가치주나 대형주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예. 이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유동성의 힘이 사라지고 이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의 가파른 확장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펀더멘탈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 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가치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이 가치주들은 대부분 자산 가치가 많은 편인데요. 따라서 비교적으로 부채가 많아서 금리 변화에 민감한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 증시에서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수급 이동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달 들어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2.4% 하락한 반면에 이 다우존스 지수는 2.6%, S&P 500 지수는 1.2%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스닥 약세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반대로 가치주들이 정말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최근에 또 급격하게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주 중에서도 또 특히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저평가된 가치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PER이 좀 낮은 종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의 평균 PER은 11.3배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평균보다 낮은 종목 수는 100여 개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도 PER이 9.5배로 코스피 평균보다 낮았고요. 예. 현대차는 8.5배, 기아는 6.4배, 포스코도 4.4배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PER이 3배 안팎으로 초저 PER 종목들은 주로 전통 제조업과 금융업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예. 가장 낮은 종목은 2.3배를 기록한 HMM이었고요. 대한제강이나 DGB금융, 또 JB금융, BNK금융, 코오롱 글로벌과 LX 인터내셔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ESG 등 무형자산 가치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 PER이나 PBR 등 특정 지표를 보고 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이 무형자산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측면이 부각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장주에 대한 의견도 보면 사실 이렇게 유동성 축소라는 국면이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 이 경기 사이클이 현재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소수의 혁신 성장 기업과 섹터만이 주가를 상승할 것이다, 주가를 이끌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은 경기 사이클상 전반적인 모멘텀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예. 이 제조업 등 경기 민감주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성장주와 기술주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는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결국 비전이 분명한 혁신 기업만이 이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증권업계에서 바라본 내년도 기술 혁신 트렌드 섹터는 ESG와 메타버스 그리고 IT 업종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대외 변수도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와 성장주 두 섹터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혹시 다른 분석도 있습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따지기보다는 예. 이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예. 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생산 비용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품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강력한 이익 성장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금리 상승기에도 높은 펀더멘탈을 가져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경제적 혜자를 지닌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예. 이 경제적 혜자란 핵심적인 경쟁력을 지녀서 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나 혁신기술 보유, 또 업종 내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1등 등 이 성장성을 지닌 우량주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긴축 등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는 이 가격 결정력과 또 이익 성장세, 그리고 경제적 혜자까지 지닌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또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미리미리 전략을 세우셔서 준비하시면 이 힘든 장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의 연말 배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지부진했던 주가 탓에 성난 주주들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부르는 셀트리온 그룹사는 연말 깜짝 배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과 주당 0.02주의 주식 배당 등 현금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현금 배당에 나선 건 2013년 이후 9년 만으로 계속된 주가 하락세로 회사와 마찰을 빚어온 주주들에 대한 위로책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이슈로 주가 변동이 심했던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은 휴온스 그룹은 올해 현금 배당 총액을 지난해보다 20억 원가량 올렸습니다. GC녹십자, 동아ST 등도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주분들 이익을 나눠드리는 차원에서 현금 배당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코로나 이슈에 가려 별다른 주가 호재가 없었던 제약사들의 소규모 무상증자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종근당, 한미약품은 각각 주주 친화 정책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현금, 주식 배당과 달리 기업의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는 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후 첫 배당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올해 ETF 붐이 불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7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금이 쏠리자 자산 운용사들이 이색 테마 ETF를 속속 출시했는데 일부 종목은 지금까지 수익률도 좋지 않은 데다 장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골프 붐에 지난달 NH아문디 자산운용은 골프 테마 ETF를 내놨습니다. 상장 당시 9,94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골프 ETF는 상장 후 5거래일 연속 하락해 장중 한때 9,000원마저 깨졌고 등락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첫날 종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 첫날 5억 5천만 원 규모였던 거래량도 4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FN가이드의 골프 테마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의 상위에는 골프 의류업체나 골프장 소유기업, 골프 관련 게임 업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 골프 붐 덕에 올해 봄부터 급상승세를 탔지만 골프 산업 고점 논란에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골프 산업이 지금의 호황기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 30대 젊은 층들이 그 골프장에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20, 30대들이 그 골프장 클린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감내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골프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골프웨어 등의 그 용품들이 활성화된 게 결국 20, 30대에 그 참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들이 이제 20, 30대가 골프장을 좀 덜 찾게 되면은 이 관련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스펙 투자 붐에 지난 8월 국내에 상장한 미 스펙 ETF도 최근 수익률 부진에 빠졌습니다. 스펙은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미 증시에서 니콜라, 퀀텀스케이프, 버진갤럭틱 등이 스펙 상장으로 흥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스펙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상승세를 타던 스펙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하더니 결국 상장 첫날 종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한 ETF는 지난 2019년 상장된 KB자산운용의 팔라듐 선물 ETF입니다. 내연기관의 필수로 사용되는 팔라듐은 한때 금보다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며 ETF가 상장했고 주가도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감산 영향에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팔라듐 선물 ETF는 최근 신탁 원본액과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관리 종목 지정이 예고됐고 이대로라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반대로 팔라듐 하락에 베팅하는 팔라듐 선물 인버스 ETF는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미 투자액보다 순자산액이 적은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테마 ETF를 선택할 때 그 섹터가 최소 5년간 성장성이 있는 메가트렌드 산업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편입 종목도 테마에 맞는 종목들이 담겨져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특정 테마를 선택한 이유하고 왜 선정해서 이용하는지를 투자 설명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충분히 일치해야 돼요. 그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들이거나 내가 상상했던 종목들이 없을 수 있어요. 테마를 선정한 최신 트렌드일 때는 특히 더 그래요. 일부에서는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반짝 테마에 백화점식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운용사들의 행태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제1회 디지털 자산 투자 포럼이 기관 투자자에게 열리는 투자와 사업의 기회를 주제로 오늘 오후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인증평가와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첫 세션을 맡은 송인규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태동하고 투자의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도 덴탈과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개도국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국내 덴탈 및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계는 올해 고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올해 하반기에도 임플란트 수출액은 10월 4,607만 달러, 11월 5,79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36.3%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 중심으로 늘어난 임플란트 수요가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산업 역시 미국 및 브라질 등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와 이번 달 월간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코로나 응급진료 수요와 간호사 등 의료진 공급 부족 현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 특성 덕분에 빠른 실적 회복이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경제 셧다운이 되고 미국도 그렇고 해외 쪽으로도 그렇고 이게 병원들에 대한 운영 제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미국 포함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쪽의 숫자가 올라오는 거는 중저가 시장에서의 성장 때문에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성수기까지 맞물려 올해 덴탈 및 미용 의료기기 주요 업체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올해 누적 매출액 8,148억 원, 영업이익 1,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리프팅 기기 수출로 주목받은 클래시스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35.4%, 35.9% 늘어날 것이란 예측입니다. 올해까진 코로나19 이연 수요 영향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면 덴탈 및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은 내년부터 신제품 출시와 신시장 개척 등 구조적인 성장세로 본격 전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선진시장에서 진단할 때 좀 더 큰 영역의 다양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장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모든 국가에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이 이제 다 갖춰진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년부터 중국 투명 교정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을 밝힌 데다 내년에는 추진 중인 M&A 성사 가능성도 있어 외형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클래시스는 내년 고주파 기기 볼류머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외 영업을 강화해 외형 성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운동화의 제왕 나이키입니다. 네, 나이키네요. 우리 세대한테는 거의 뭐 최고의 스포츠웨어 업체잖아요, 그죠? 저희 세대만인가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둔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네. 나이키가 악재와 호재가 함께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다 궁금해지는데 먼저 실적이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죠, 나이키가? 네, 현재 시간 20일 날 장 마감 후에 나오는데 오늘이 2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경에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키는 5월 결산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3개월간 실적을 2022년도 2, 4분기 실적으로 합니다. 당장 이번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당 순이익 EPS가 62센트에서 전년 대비 20% 하락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은 11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급망 타격이 있습니다. 공급망 타격이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 차질이 생겼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악재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생산 차질은 1분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나이키 실적 부진의 이제 가장 큰 여파는 바로 베트남 공장 폐쇄입니다. 이 나이키 신발의 약 50%, 의류에서는 한 30%를 베트남 공장에서 하고 있는 주요 거점인데요.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폐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10월에 이제 도시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공장이 가동이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향으로 돌아간 근로자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베트남 실직자 90%가 재취업 의사가 없다라고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설문조사에서요. 예. 그래서 비슷한 경우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40에서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좀 압도적이고요. 그 이제 높은 코로나 사망률 호치민시가 한 77%에 달하거든요.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적 발표에 나섰던 아디다스와 퓨마도 이 베트남 공장 생산 차질로 내년까지 제품 공급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이키 실적과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내년 전망까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사망률이 77%나 된답니까? 호치민시의 경우 이제 남부거든요. 거기는 예. 이제 아직 백신 접종률이 한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아시아에서 가장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상화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생산이 언제쯤이면 좀 정상화가 될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에는 보고서가 있는데 한 6개월가량,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베트남 생산 차질이 단순히 이제 글로벌 의류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그러니까 월마트나 타겟 같은 데에서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 악재가 이렇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단순히 운동화와 운동복을 파는 어떤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운동화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라 가상 운동화를 만든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 NFT 관련 기업을 나이키가 인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NFT, 나이키가 이제 이 가상 운동화 브랜드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RTFKT라고 써져 있는데 아티팩트라고 저희가 읽는데요. 2020년 1월에 설립된, 그러니까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기업은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서 전체 NFT 프로젝트 중 거래액 1위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티스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신발과 또 패션 아이템들을 NFT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초에 이 현재 디지털 아트 세계에서는 가장 핫한 18세 아티스트 이 펠로셔스와 협업을 통해서 NFT 620여 켤레를 판매했었는데 5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상품들이 계속 한 몇 주 안에 뭐 NFT 마켓에서 2배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일본의 팝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바타를 NFT로 판매하는 클로넥스 프로젝트도 한 6,500만 달러. 지금 보이는 아티스트가 펠로셔스네요. 네, 저 이제 운동화를 판 것인데 거래량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수의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적 계약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 도나우이 나이키 CEO는 스포츠와 창의성 그리고 게임, 문화의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아티팩트 인수를 통해서 나이키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티팩트라고 있는군요. 네. 또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운동화를 이제 NFT를 만들어서 판다는 게 얼마나 수익이 될지 저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과연 나이키가 이렇게 인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잘 짐작은 안 되는데요. 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아디다스가 먼저 이 프로젝트를 좀 실시했습니다. 아디다스가요? 네, NFT 컬렉션 인투 메타버스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는데 3만 개의 NFT를 판매했고요. 2,3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개당 0.2 이더리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60달러에 개당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패션 한정판 NFT로는 상당한 수익을 나타낸 것이어서 나이키도 뭐 에어조던이나 덩크나 이런 브랜드들을 이 이상의 NFT 프로젝트를 내고 또 수익 창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이키가 앞서 10월에 미국 특허청에 나이키 로고와 또 에어조던, 그다음에 저스트 도 잇 같은 이런 모토까지 가상 상품 제작 판매를 위해서 6개의 상품 출원을 등록했는데요. 이 또한 NFT 상품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이키가 아티팩트의 인수에 나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R, 증강현실 기술로 가상 피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구매한 상품을 카메라로 자신의 발을 비추면 가상 신발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이키가 D2C, 다이렉트 컨슈머 전략을 취하면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티팩트의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당 760달러에 네. 팔렸다고요? 네, 아디다스의 우리 돈으로 한 나이키가. 8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80만 원 주고 운동화를 샀으면 그걸 어디 신고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 말한 알티팩트 운동화는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NFT로. 예. NFT로 소유하는데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상호 운용성, 어디서 내가 이걸 신을 것이냐, 보여줄 것이냐인데요. 네. 이게 바로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아직 안 풀린 숙제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게 근데 한 지금 10년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네. 예. 예술품은 원래 이제 그 가치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사든 이제 그 디지털 상품을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이게 로블록스든 아니면 포트나이트든 어떤 게임이든 상관없이 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상호 운용성이 풀리지 않은 숙제죠. 업계에서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메타버스 상호 운용성 구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키는 로블록스와 손을 잡고 나이키 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습이 실제 나이키 본사하고 되게 닮았어요. 나이키 캠퍼스 모델로 구현이 되는데요. 빌딩과 운동장 그리고 경기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키 가상 제품을 입어볼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는 포트나이트와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게임 캐릭터가 착용할 수 있는 조던 운동화를 제작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의 구체적인 성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이 같은 투자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월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상 운동화하고 실물이 같이 있으면 아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 운동화 업체가 가상 운동화를 만들 거라는 이런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처음에 기획을 했던 게 지금 현재 나이키 CEO라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CEO인 존 도나우 아까 얼굴을 보셨을 텐데요. 예. 존 도나우는 패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패션을 하지 않았고 IT 전문가입니다. 아, 예. 네, 온라인 전자상거래인 이베이 CEO를 한 7년간 역임했었고 나이키 오기 전에는 기업용 IT 서비스 회사인 서비스나우 회사의 CEO였는데요. 지금도 페이팔 이사회 의장 맡고 있고 나이키와는 2014년부터 이사회 일원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전 CEO였던 이제 마크 파커가 신발 디자이너 출신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도나우 CEO는 운동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신 자신이 이해하는 것은 나이키가 투자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존 도나우가 이끈 것은 바로 이 테크 컴퍼니로의 변신입니다. 제품 개발부터 빅데이터 관리 그리고 첨단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지원까지 나이키의 IT 기반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진행을 했었고요. 도나우 CEO가 오기 전에 나이키 마켓 시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스니커즈란 자체 앱을 내놓았죠. 이걸 통해서 나이키 다이렉트,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서 직접 판매를 하는 전략을 세워서 수익률을 개선했고요. 이스라엘 스타트업 인버텍스를 인수해서 집에서 직접 자신의 발 사이즈를 측정해서 신발 사이즈를 찾는 나이키 핏 앱을 만들었고 또 아동용 운동화 구독 서비스도 내놓았고 그래서 개인의 취향을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존 도나우가 디지털화의 최전선이라 볼 수 있는 메타버스 변화도 결국은 이제 과거에 유통업체들이 고객을 끌기 위해 썼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줄지 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테크 컴퍼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월가가 보는 그런 목표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23곳의 보고서 중에 19곳이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네. 목표가가 $180대이고요. 최고는 $206, $210대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나온 텔시 어드바이저럴 그룹이 $190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 주목할 만한 주식으로 나이키를 꼽았습니다. 네, 실물은 어려운데 가상은 잘 나가는 나이키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조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대출자 4명 중 3명이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고정형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5%를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최근 3주 사이 0.3%포인트나 껑충 뛴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정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등 시장금리 내림세의 영향으로 상하단 모두 0.2%포인트 이상씩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변동형 상품의 금리가 고정형 상품의 금리를 초월하는 이른바 대출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치솟는 변동금리에 실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겠죠. 역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 고객이 적용되는 금리는 사실 차이가 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긴 어렵죠. 다만 이제 그 갭이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해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한국은행도 내년 1월이나 2월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변동금리 오름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정형 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PB들도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변동금리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고정금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년만 하더라도 3번 더 올릴 건데 그리고 3년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금리는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정금리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센 대출 옥죄기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출의 금리 변경은 한도와 만기 등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신규 대출일 때 그러고요. 기존에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갈아탈 때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 한도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매드팩토의 항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벡토서팁이 미국 머크사와 병용 임상 3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조기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내년에는 대장암뿐 아니라 데스모이드 종양과 췌장암 분야에서 이 벡토서팁의 임상 속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매드팩토의 벡토서팁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머크사로부터 키투루다를 지원받아 대장암 환자 대상 병용 임상 3상 계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대장암 병용요법 연구자 임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용만 전체가 한 350억 정도가 되고 이는 전체 임상 비용의 35%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키투루다 약물을 1상부터 3상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머크사와 병용 임상 3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드팩토는 지난 2018년 머크사와 함께 벡토서팁 키투루다 병용 임상을 시작해 현재 2상을 진행 중입니다. 2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3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진행 중인 2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매드팩토는 내년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임상 중간 결과에서 약효가 확인되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조기에 품목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되자 벡토서팁의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매드팩토는 내년에 대장암과 더불어 데스모이드 종양과 췌장암 임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근데 결과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임상 중에서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췌장암 쪽입니다. 이 대장암과 이 데스모이드 종양 그리고 췌장암에 대한 이 세 가지 암종을 저희들이 허가 목적의 임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드팩토는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다른 제약사들과 벡토서팁 병용 등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신약 연구 개발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정부가 방금 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각 분야 중에 어디에 힘을 주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오늘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는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를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이를 위해 안정된 방역이 선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다시 일상 회복 기조로 돌아가야 내년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완전한 정상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4%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의 이면에서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내수와 고용 등 민생 경제 정상화에는 더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지원을 강조했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늘려온 일자리를 민간 부문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호평했습니다. 3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천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분배지표 개선을 꼽았는데요. 올해까지 분배지표가 개선되면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0%, 내년에는 3.1% 성장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기존 목표였던 4.0%를 유지했다는 건 이 연말 코로나 방역 강화에도 내수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내년 3% 초반대를 본 것도 민간 연구기관들 전망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목표를 달성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한창률 기자입니다. 양호한 글로벌 경기와 교역 여건의 지속,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지원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1%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게 성장률을 자신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을 가로막는 외부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4가지 외부 변수가 내년 성장률 달성에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 세계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와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기저 효과도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세에 좀 놓여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회복된 것 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을 억압하는 하방 요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우려 때문에 내년 성장률이 3%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구기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제시했고 S&P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성장률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의 효과를 위해 예산의 63%를 상반기에만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기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도로, 철도 사업 등 SOC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성장 분야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년 정부가 힘을 주는 경제 분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네. 이번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빅3하고 DNA 이렇게 두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빅3는 그러니까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 DNA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 먼저 빅3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에 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미래차와 같은 이제 수소와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매 목표제와 보조금 지급을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매 목표제랑 보조금 조정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구매 목표제의 경우에는 이제 렌터카 업체와 같은 대상 기업의 범위 를 말하고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비율을 이제 말합니다. 정부가 구매해야 되는 비율인가요? 네네. 예. 네, 보조금 조정 같은 경우는 차량 성능을 이제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전기차를 싸게 만들면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건가 보네요. 이 반도체 분야도 상당히 좀 육성을 강화할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판교에 한국형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설계 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반도체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개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차 제조사들에게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목표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이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K-센서라고 해서 자동차나 바이오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이 첨단 센서 기술도 2028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일단 153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내년 2월 중에 국가 전략 기술로 최초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국가 전략 기술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연구나 시설 투자에 세제 이제 혜택을 좀 많이 준다는 것인데요. 예. 기존에도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세제 공제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10%포인트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제 관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국가 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공통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즉 기술 수준이 좀 낮아서 일반 제품과 같이 생산을 하더라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빅3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럼 DNA는 뭡니까? 네, DNA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뜻하는데요. 먼저 AI 합승용 데이터 종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시범 도입 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전국의 주요 읍면까지 5G 대상을 늘립니다. 예. AI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5년간 인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술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신사업에는 5가지 정도의 산업들이 이제 담겼는데요. 이제 관련 CG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클라우드입니다. 예. 네, 내년부터는 이제 정부 부처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본격화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공공 부분 정보 시스템 중 90% 이상이 민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제 머무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이 개별 산업들 측면에서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좀 더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자료 한번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6개월 연장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도 그렇고 항공 분야나 관광 분야에서도 원래 지난해 말까지였던 혜택들이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면세점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니까 수혜가 되겠죠. 또 원래는 $5,000까지만 이게 구매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 건설 업종은 내년에 SOC 예산이 28조로 확정이 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부가 내년에 육성하는 산업들이 이렇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인과 기업 간의 이제 거래 편의를 이제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완화하고 현행 법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내년 6월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내놓을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지수 편입을 앞두고 24시간 개방 외환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살펴볼 게 부동산 분야인데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내년 사전 청약으로 원래 6만 2천 호 공급하기로 했던 걸 6만 8천 호로 늘리겠다고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전세난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하니까 공시를 활용한 전세 주택을 5천 호 이상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극복하기 충분한 수준인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신규 전세 주택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전세값 급등도 우려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들은 카드가 상생 임대인 정책인데요. 내년 전월세를 임대인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는 건데 이제 정부가 새로 꺼내든 이제 카드이긴 하지만 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원규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내년 전셋값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은 8월이면 쏟아진 전세 매물들이 그동안 수억 원씩 오른 전셋값으로 시장에 등장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세를 계속 유지하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5%만 올리면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이 충족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전셋값을 약간 올리고 다시 계약한 자율계약도 해당됩니다.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거주를 하겠다는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른 전셋값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신규 계약은 현재 전셋값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고 인상폭을 5% 이하로 하는 자율계약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공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내놨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소득별로 2%에서 3%씩 높이기로 했지만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시세 3억 원 이하만 각각 적용하고 최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대당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전세 불안 현상을 가중시킨 요인 중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 불안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 과정에서의 진통과 전세 물건의 원활한 공급량 부족이 주요 원인이어서 근본 정책이 시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미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